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에 각인된 기념비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이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내부자 둘이 마무리가 안 돼도 항상 끝내왔는데, 네, 오늘은 두 분 다 꼭 했어야 하는 얘기를 못했다고 해서 3분만 드리고 내부자 둘을 잠시 이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무리 못했다고. 제가 마지막 질문은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고.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살기 위해서라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관계도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의 야당 정치를 신랄하게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당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야당 정치에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준표 당대표도 이제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때로는 가한 발언이나 또 당이 전체 하나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여야 관계를 통해서 추경 문제라든지 또 장관 청문회 문제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 법안 이런 문제는 조속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 맞아요. 그 부분에 많이 잘못이 발생된다면은 홍준표 대표 말대로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홍준표 당대표의 그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우리 당원들의 뜻을 아마 가지고 본인이 일성을 날린 것 같은데 그 입장이 상당히 존중될 필요는 저는 있다 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 주장이 맞고 거기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거네요. 말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특히 홍준표 대표는 원외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에요. 네.
현역 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내에서 교섭단체 간에 지금 현재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의사 일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국회에 또 이렇게 넘어온 의사 일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우택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가장 근접하게 받은 사람의 뜻이 홍준표 대표의 뜻이니까 당분간은 이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우리 당이 뭐 크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김성태 봅니다. 의원님의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친박을 향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홍준표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을 향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결국에는 홍준표 당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중간 지대에 있는 김성태 의원님 또 야당의 아주 핵심 중진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동안 오갈 데 없이 그런 신선이 됐지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홍준표 당대표의 손을 들어준 김성태 의원님의 저 판단은 저는 굉장히 정확한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 없을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왕이면은 권력 있는데 힘을 권력 있는데 줄을 서세요. 아니 뭐 홍준표 대표가 무슨 권력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뭐 지금 국가 권력을 가졌습니까? 뭐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천권을 당상 행사할 수 있는 총선의 대표입니까? 기본적으로 친박과 홍준표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당대표 당선으로 홍준표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2라운드 싸움 남은 것은 지방선거 공천권 싸움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당대표로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친박의 반격도 만만치 않지만요. 국민들의 이미 친박을 거의 내팽개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홍준표 대표가 국민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저희 여당으로서도 좀 긴장감 느끼고 좀 바람직한 1년 거죠. 후에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당권인 쪽으로 줄을 서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뭐 그 무질도사께서 좀 웬 뜬금없는 말씀이시고 자유한국당이 아직 야당으로서의 준비나 자세가 덜 됐어요. 더군다나 야당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입니다. 지금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당에서 아직 야당이 야당답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를 신뢰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김성태, 홍준표 당대표 손들어 주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은 제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끝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의 어떤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은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비록 민주당의 일인 과거에 볼썽사로운 이런 정치 행태를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다 봐요. 그래서 홍준표 맞고 정우택 틀리다 그거 아닙니까? 이번 측면에서는 홍준표는 가장 뜨끈뜨끈하게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민석 의원 뭐 오늘 정도 절하고 아마 다음 방송부터는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아마 신랄한 공격이 더 바로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김성태, 홍준표 줄 서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또 이 방송의 문제가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그리고 빨리 마칩시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면 안 되는데 참. 명이 넘는 전국 언론학자들이 KBS, MBC 사장 퇴진과 해직 언론인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언론학자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 성명을 주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복장으로 굉장히 프리한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입어야지만 학생들이 교수로 이렇게 알고요. 만약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혹시 바깥에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넥타이까지는 아니시라도 어쨌든 마실 나가는 정도의 복장으로 방송국에 나오셨습니다. 자, 기명으로 보통은 이제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 소속 노조가 이런 성명을 많이 발표하는데 교수님들 특히 그중에서 이제 언론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기명으로 특정 방송사 사장 퇴진하라 하는 요구는 제가 생각하기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명으로 직접 나서신 겁니까? 사실 뭐 크게 대단한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없었죠, 근데. 예, 좀 이름을 내걸었지만 뭐 거룩한 말들,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 할 때는 그렇죠. 이름을 이제 좀 싫었죠. 그러나 누구를 콕 찍어서 나가라든지 또 이름을 거명하면서 들어오라라고 했을 때 이름을 건다는 건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인원이 그래도 한 125명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언론학자들이 기명으로 특정 사장을 퇴출시키는 성명에 동참한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촛불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요. 이 촛불이 공영방송 언론도 공범이라고 지명했고 그 공범했던 체제에 있고 가장 탑에 있고 그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촛불이 혁명의 정신을 쫓아서 촛불이 명령한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가장 책임 당사자를 내리고 또 책임 있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도 그 부분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이분들의 임기가 보장된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년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됐는데 구체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뭐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지난 2008년 정현주 사장 건을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KBS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자 정권에서 찍어 누르고 결국은 그렇죠. 이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런 강제로 정권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억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2008년 때 한번 보시면 KBS 앞에 가스통을 둔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그렇죠. 출격을 했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예. 공영방송을 빨갱이 방송이라고 지목했고 정윤주 사장을 따지고 보면 이제 빨갱이 방송의 사장으로 지목했었죠. 그렇게 아래로부터 이제 밀어붙이고 위로부터 이제 찍어서 정윤주 사장을 내몰았던 거죠. 법적 책임도 물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언제 뭐 가스통을 들고 우리가 KBS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나서서 찍어서 사장을 내쫓아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촛불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국가와 대통령, 국무총리 정 안 되면 문화부가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듯이 책임 있는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정확히 조사하자. 그래서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 비리와 부정과 불의는 분명히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화 체제였던 그런 산물로서 생겨난 그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민주화 기능을 다한다라면 정의다. 근데 그에 반역하여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를 해친다면 그건 불이다. 저희들은 헌법 정신을 내세우는 거죠. 헌법 정신에는 그 불의에 한거한 4.19 어떤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공영방송의 정신을 지키고 했던 케이스를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불이지만 그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야 될 공영방송을 오히려 민주공화제의 어떤 반역의 기관으로 만들어낸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를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 논리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나 혹은 방송이나 혹은 뭐 정권과의 결탁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장들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길래 언론학자들이 나서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뭐 조사회를 발족시켜서 조사하자고 하는 건 선우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어서 불법이고 또는 뭐 대단히 위법하고 혹은 뭐 부당하여서 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에 물러가야 하고 그 디테일한 조사는 추가적으로 뭐 법정에서 밝히든 조사에서 밝히자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사위를 한번 가동한 다음에 그런 게 밝혀지면이라고 하면 선우가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세월의 경우는 어땠었을까요? 세월의 경우도 똑같지 않았나요? 국가가 모든 것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 유감이 촛불로 폭발해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근데 국정원이 어떻게 공영방송 탄압에 개입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어떤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진 금지를 시켰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승호라든지 이런 등등의 해직 언론인 아주 정말 유능한 저널리스트들을 어떤 목적으로 해고했는지 그 과정이 이 사장이나 사장했던 그런 판단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정권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누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그동안 있었던 그런 불합리한 결정들이나 또는 보도들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보자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정권이 책임 있게 이 국가가 언론과 공영방송 수준에서 최소한 부도가 나버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방해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공영방송이.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명이라든지 진실의 보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 언론의 공론의 장으로부터 후퇴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뭐 MBC의 노조나 MBC의 구성 혹은 KBS의 구성원, KBS의 노조로부터 들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일을 그분들이 겪었으니까요. 네,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KBS 기자 한 270여 명이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 뭐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네. 제작거부도 들어갔고 MBC 내에서도 그 직종별로 직제별로 그런 성명과 활동을 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돼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은 그럼 거기서 들어본다고 치고 그럼 언론학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 문제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정부는 그러면 조사회를 구성하라.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까? 예. 우리 4개 내세운 요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요. 네. 이 싸움을 언론사 공영방송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시키거나 그렇게 전부 다 맡기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싸우고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완전 고립되어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같은 영역의 전문가인 우리가 네. 좀 더 자유로운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KBS, MBC 이사장, 네. 박문진 이사장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관에 언론학자들이 참여했었죠. 예. 그 책임을 우리는 스스로 물은 겁니다. 우리도 참여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분야도 우리 학자들도 거기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지금처럼 이렇게 몰락 개판이 된 데는 네. 단순히 그들의 탓만이 아니라 그걸 방임하고 방조하고 심지어는 참여해서 정책적으로나 혹은 인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만드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걸 분명히 묻는다. 그렇다면 현 사태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언론학자들이. 이렇게 저희의 네. 자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찰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언론학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일종의 자체 고발이고요. 네. 그래서 실명으로 우리 안에 또 적폐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지는 못했죠. 더 우리 많은 언론학자들 중에 누구누구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도 자성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못 하셨다고요? 까지는 익명으로 동료들이다 처리를 보니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었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내에서 학교에서는 비판적인 어떤 그런 다툼과 문제 제기로서 사실 지식인 사회나 학교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동안에. 라는 것들을 책임 있는 언론학회에서부터도 시작하자라는 점에서 그 논의를 사실 시작하고 있는데요. 혹시 KBS 기자들 혹은 뭐 MBC PD들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워낙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MBC 내에서 MBC PD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MBC가 보도하지 않고요. KBS 기자들이 이런 욕을 한다는 건 KBS가 보도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있는지를 모르죠. 있는지를 모르는데 실제로는 아주 부글부글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기자회견 하는데도 카메라가 2개가 떴는데요. 경향신문이 카메라를 띄워서 이제 동영상으로 배포했고요. 하나는 MBC가 떠서 제가 노조위원장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카메라고 하니까 체중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문제 제기하는 게 고립되고 사실 MBC 안에 싸우고 있는 많은 목소리들이 완전 이렇게 폐쇄되어 있죠. 그분들하고는 혹시 교류가 있으십니까? 어저께 나와서 뜨거운 눈빛을 사나이들 사이에서 교환을 했었고요. 처음 있는 일입니까? 사나이들만 교환했겠습니까? 여성분들 사실은 오셔서 작가분이나 PD분들 오셔서 저희들과 뜨거운 또 포옹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혹시 언론학자들과 이런 그 공영방송 내 구성원들과 만난 겁니까? 언론학자들은 사실 자존심도 세고 또 부끄러움이나 이런 소박해서요. 이렇게 서명은 하지만 직접 가서 직접 나서 이렇게 하긴 되게 어려워서 의외네요, 그것도. 예, 그래서 직접 그 걸음을 했고 많은 분들 MBC 그렇게 기괴하게 큰 거 처음 봤다라고 하신 분들조차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이 상암에. 이사 가고 나서 그 MBC를 처음 가보면 언론학자들이 현장에 가보셔야죠. 하나는 뭐 수치감이고 하나는 불쾌감이고 하나는 거리감들이 있어서. 우리는 학자니까 이런 것도 있군요. 또 꼴보기 싫었던 측면도 아니겠습니까? 싫었던 측면도 있고. 이런 언론학자들이 나서서 공영방송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힘들게 싸우시는 이 구성원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네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뭐 언론 등상에 있는 활동가 입장에서 자주 봤던 표정과 어제 몇 분 아니지만 125명 이름으로 학계 이름으로 왔을 때 그분들 대하는 표정은 정말 달랐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자리를 오히려 찾아가서 기자들과 구성원 PD들과 여기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관점도 그 이론도 논리도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학자들에게 전달하는 만남의 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부끄럽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게? 뭐 개인적으로는 인정 안 하고 싶습니다만 다수의 주류 언론학자들은 권력의 주구였다.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을 청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걸음을 계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강한 질책과 비판의 목소리들을 안팎에서 많이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뭐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BS나 MBC 방송의 내부 동향이나 혹은 그 뭐 해고되신 분들이나 혹은 그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 인터뷰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왜냐하면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순간 그분들은 또 사내에서 한편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으로서는 바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맞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은 뭐 최승호나 이런 관록에 있는 선수들이야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이제 싸워갈 텐데 그 어린 친구들 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정말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행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MBC의 가장 그 말단 그 기자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밝히시죠, 뭐. 예, 곽동건 기자가 그 공채의 마지막 기수인데요. 보도국에 그 이제 들어간 친구들과 함께 이 투쟁에 가담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들어왔던 MBC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겠죠 아마도. 더 이상의 수치와 모멸, 환멸은 거부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제 학교에서 직접 가르친 친구는 아니지만 언론학자라서 언론학을 공부해서 공영방송에서 한국 민주주의, 언론 민주주의를 책임지겠다고 들어간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사실 제가 동거나 선생들도 나간다. 버텨라. 김장겸은 아웃. 박동건은 스테이. 뭐 이런 목청을 냈을 때도 알면서도 그 친구들은 저희들이 갔을 때도 제 1인 시위 때나 우리 기자회견 때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 아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런 성명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하고요. 네. 앞으로 한 번 더 모시면 그때는 뭐 KBS, MBC 그 당사자들, PD 네. 또는 뭐 기자 이런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하나만 좀 말씀을 좀 짧게 드리죠. 이걸 공영방송에 있는 기자 언론인 문제만으로 우리가 국한시키지 말자라는 거죠. MB 박근혜 기간 동안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억압받은 많은 민중 대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국제적인 질서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 문제까지를 언론 탄압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승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직 언론이 몇 명인지를 자꾸 말하지 말자. 그만큼 고통 많은 사람들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길을 돌리자라고 했고요. 해직된 분들은 상징적인 부분들이고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통이 그렇죠. 많고. 익명에 너무나 많은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건 국민 다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MBC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했는데요. 여기 TBS에서 뉴스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KM에도 뉴스 공장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유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글을 KM, KBS, MBC에서도 KBS와 MBC에도 그들의 뉴스의 정상적 뉴스의 공장이 돌아가도록 한다. MBC의 뉴스를 생산하는 뉴스 데스크의 공장 기능이 상실됐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글을 쓰는 거고 이제 가진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행동으로도 나선다. 그래서 방통위가 되든 국회가 되든 뭐 청와대 국무총리가 되든 우리의 분명한 의사 학계의 125명의 이름으로 모아진 여론은 적극적으로 이 뜨거운 여름에도 계속 전달하겠다. 이까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자들이 더 많이 동참할수록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기자들 그리고 PD들 내부 구성원과 함께 나오실 수 있는 시점쯤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언론 학자들의 성명을 주도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규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반론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해당 방송사 측 혹은 뭐 방금 언급하신 국정원의 반론 언제든지 저희가 받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어종, 캐비아를 낳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사랑어.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콘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 컵에. 좋다, 좋아. 철갑상어 진액 사랑어. 스테미너가 콸콸콸. 검색창에 사랑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친절한 AS. 오늘도 누가 누구 멀리서 듣나 많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출장 왔는데 7시간 시차인데 매일 뉴스공장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공장 때문에 데이터 로밍을 이용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메일 막혀서 교통정보 따윈 필요 없다. 자카르타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막히겠지. 자카르타고요. 시애틀 우체부입니다. 라고 권종상 씨가 이름을 밝히면서 본인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이번에 안민석 의원이 미국 방문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굳이 사진까지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애와 국제정치 한번 해주세요. 연애와 국제정치. 제가 과거에 윤도현 씨 방송에 잠시 고정으로 나갈 때 연애 상담을 해달라길래 이 엄중한 시국에 어떻게 연애 상담만 하냐고 연애와 국제정치라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국제정치를 약 20초 얘기하고 연애를 20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었었나 보네요. 예. 언제 한번 단발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길다고 제가 그랬더니 뭐가 기냐고. 길게 김원준 공장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덜 하시면 길어지지요. 네, 제가 가능하면 참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면 재미가 없죠. 아니 제일 많이 듣는 멘션 중에 하나가 김원준 공장장 좀 그만 얘기하라. 김진애 얘기 좀 듣자. 저는 모든 코너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 빠지면은 김원준이 아니죠. 그거는 뉴스공장 재미없어요. 그럼요. 네. 다들 압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수준이에요. 감당하면 참을만하다. 네. 자, 김진애 박사님이 참을만하다고 하시니까 이 코너에서 김원준 너 입 좀 다물어라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해주세요. 그래도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뭐 청취자들도.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 사실은 주제가 없는 날인데요. 주제가 없는 날에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털어놓으니까 왜 도시 이야기인가, 왜 이 코너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사실 이제 10달째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온갖 얘기를 했죠. 온갖 얘기를 했고 저 10달째면은 이제 애 하나 난 거거든요. 애 하나 낳는데 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책 내자고 하는 출판사는 없나요? 뭐 한 10군데서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래도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출판사들은 제안할 때 컨셉을 제안할 거 아닙니까? 컨셉도 제안하죠. 우리는 컨셉을 모르는데 출판사는 이미 물론이죠. 어떻게 하면 잘 팔리나. 네. 근데 저도 뭐 그런 건 있어요. 이거 공장장 뉴스공장 덕분에 도시에 대한 주제를 좀 책을 좀 많이 팔아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왜냐하면 제가 여러 종류의 책을 썼는데 저도 뭐 상당히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는데. 도시에 대한 책은 제가 의무감으로 쓰지만 뭐 얼마 안 나갑니다. 뭐 기껏 나가요. 5만 부 나가는. 사실은 본업은 도시건축가인데. 근데 뭐 실제로 건축 얘기는 조금 더 나가요. 집 얘기나 이런 건 더 나가는데 도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거 안 나간다는 게 이제 바로 뭐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혹은 잘 모르거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건 내 거기도 하지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관심 없어도 돼. 집은 소유할 수 있지만. 집은 내 거지. 그래서 건축에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도시는 내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건축은 뭐 이런 또 환상이 있어요. 좀 멋있어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멋있게 살고 싶어. 뭐 이런 거. 내 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도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시가 이제 근데 도시에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공장장은 이제 음모와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이 있는데 권력과 음모가 비리와 이런 게 이제 총체적인 데가 도시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도시에서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도시는 정말 그 죄악의 소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시사 이야기에서는 또 김원준 공장장이 재밌어 하니까 더 재밌을 수가 있는데 이게 책으로 나오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구석에 사진을 넣어서 마치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등장하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다 하고 있냐면은 책 제목으로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 어중과 진애의 도시 이야기를 해볼까?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책을 팔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책은 꽤 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 대한 거를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독자들한테 책 써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책을 쓰면 이제 안 읽으신다는 거지. 쓸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도시 이야기 저거 할 때 왜 이 코너가 그러면 정해졌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다. 방송인도 다 알아요. 작가들도 알아요. 저희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박사님의 팬이고요. 그건 물론. 아니 저도 걸크러쉬 된다니까. 팬이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정치도 하셨고 도시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건축도 하시고 뭐 사실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광범위하다. 라는 데서 출발했죠. 실제로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어요. 아까도 김어준 공장장은 뜨뜻미지근한 거 알았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진애 박사님이 워낙 박학다시 가시고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재밌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코너 아이디어들 중에 킬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건 싫어라고. 김진애 박사님 그건 재밌겠어. 아니 그런데 이런 태도였어요. 아니 그래서 시작한 건 압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작가 중에 한 분이 특히 건축가 나오신 작가분이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저를 좋아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책을 많이 읽어봤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 건축가 작가분이 저 때문에 건축가 선택하신 저 때문에 인생을 베린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유예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가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방송 작가도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건축이 워낙 또 불황이고 그러니까. 작가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낸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오늘 얘기가 막 여러 가지로 갈 것 같긴 한데 건축가를 나온 사람들이 여러 다방면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박학다식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리고 감성과 이성이 발달돼 있고 권력에도 관심 있고 정의에도 관심 있고. 그 평균적으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 분야 자체가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있고 예술적인 것도 있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좋은 건축가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인문학적인 꿈을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있지 않으면 토목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토목은 조금 단순하죠. 그 조금 단순하고 단순하다기보다는 저는 단순하다고 얘는 게 토목은 하여튼 가장 큰 목표가 자연을 이기는 거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토목이라면 자연과 같이 사는 거에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토목은 좀 자연을 이기는데요. 그렇게 출발한 학문이다. 애초에. 그러니까 건축은 좀 여러 가지 욕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점이 있죠. 건축학과 중에 철학자도 꽤 있고 이름을 날린 건축학자들은 보면 대부분 자신만의 철학을 건축을 그 어떻게. 유명한 비트겐슈타인. 그 사람은 또 건축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일리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권력도 좋아합니다. 가령 히틀러도 건축과 아트지만 이쪽 하려고 그러다가 건축으로 권력으로 빠지기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등등의 이런 거를 알긴 하지만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해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별로 관심들이 없을 텐데. 근데 그래서 실제로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애초에 김어준이 관심은 끌자. 김어준이가 재밌어 하면은 코너는 성공이다. 김어준이 관심이 없어 하면은 별로다. 어때 성공했습니까? 그게 맞아요. 맞는 것이 진행자가 재밌어요. 제 이야기도 꼭 제가 아니더라도 진행자가 재밌어야 얘기가 재밌게 오가는 데다가 제가 사실은 딱 그냥 대중적인 수준의 눈높이를 가진 평균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니 평균적인 사람은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 그냥 호기심이 들면 그걸 끝까지 가보는 게 다를 뿐 호기심의 종류나 방향은 비슷해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진행이 되면서 김원영 공장장이 조금 관심이 커지는구나. 아직 뭐 본인이 나서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생기는구나. 그러고 나니까는 조금 이제 이건 조금은 갈 수 있겠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또는 그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는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 군데서 들을 기회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도움을 받은 것도 있는데 이쪽이 때문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공장장도 이거 멋있는 얘기 듣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의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마침 탄핵이 생겼어요. 탄핵이 생기고 그다음에 대선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공간에 대한 정치 역학에 대한 굉장히 많이 도시에는 시사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광장이 들어오고 우리 박근혜 작품인 광장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는 이제 공약 얘기하면서 4대강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명박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머 그래. 그러면서 많이 관심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는 김원중 공장장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도 꽤 관심들이 좀 생기셨다라는 생각까지는 듣는데 맞습니까? 네. 하고 답을 했다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 코너가 근데 또 유독 여성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박사님이 가진 캐릭터 때문이라고 봐요. 어떤 캐릭터? 일단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 목소리. 칭찬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요. 칭찬이 아니라 분석을 듣고 싶은 거지. 그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분석. 그건 이제 보통 여성 전문가들이 잘 다루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실제. 대부분은 목소리가 처음에 약간 중성적이어서 여성인가 남성인가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요. 여성인지 알고 나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전개 방식도 굉장히 여성들이 잘 따라가기 쉽게 보통 남성들이 전문적인 용어 통통 던지고. 맞아요. 그럼 잘난 척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하고의 케미가 좋고. 이거 또 끝은 그렇게 나네. 자, 근데 이게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오늘 주제를 정하지 못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겁니다. 주제는 사실 정했어요.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가 여름 특집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도시라고 했지만 도시 이야기는 딱 한 번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특집으로 도시들을 골라서 이제 좀 하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면 다 또 여행 가기 좋은 도시만 다 또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건 이 코너가 다를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특색 있게 해야 되니까 좋기는 이제 우리들 주변에 지금 있는 도시들 이게 시사에 올라오는 도시들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신 데가 베를린 아니에요. 베를린 같으면 엄청난 정말 재밌는 도시거든요. 정말 보기 역사도 그렇고 엄청나게 재밌는 도시인데 베를린과 그다음에는 우리 도시를 비교를 한다면 어디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꼭 베를린하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가령 저는 베를린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도시는 통영입니다. 통영요? 통영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반한 도시인데 먼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페어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외에 지금 화제가 된 도시와 우리의 도시를 섞어서 어떤 점에서 도시 건축가로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느냐. 근데 뭐 유사한 점이라고 하고 다들 일단 시사로에서 관심 있는 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군데서 다루려고 그러면은 18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18분. 자, 그렇다고 22분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음 주에는 베를린하고 그 다음에는. 18분 동안 나라의 운명도 다 얘기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통영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몇 개를 여름에는 좀 그렇게 가보려고 그럽니다. 여름에 가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코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항상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호기심 많아요. 저는 궁금하면 꼭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궁금하면 그 나라를 가봐야 되고 누가 궁금하면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이나 혹은 도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할 만큼의 네. 지식, 얕은 지식이지만 얕지만 얕다기보다는 폭이 좁은 지식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주문도 많어.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인 얘기를 하면 네. 와인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랜 역사와 그 라벨들을 모르니까 포기하게 되는데 5분 이내에 아는 척하는 매뉴얼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거, 남자 꼬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와인 자기가 좋아하는 건축가 얘기하는데 남자 꼬시는 거하고 여자 꼬시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중요한 정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 거 말이죠. 여름 특집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한테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얘기해서 제가 여자기 때문에 이걸 끌고 나가는 게 있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게 호기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을 나의 삶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안 하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몰래 가르쳐 줄 거야. 짧은 시간 내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와인이다 그러면 사람 이름 하나, 와인 브랜드 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알아? 그거 너무 이렇게 통속적인 주문이나 하고 말이죠.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건축도 담고 있고 집도 담고 있고 역사도 정치제도도 있고 예, 정치도 있고 시세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이 비리와 음모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왜 화장실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궁무진하니까 여름 특집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름 특집으로 하고 김원준 공장장이 잘릴 때까지 할게요. 10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여름 특집으로 파악할 수 있는 10분 만에 아는 척할 수 있는 아는 척 매뉴얼. 네. 네. 아는 척 도시에 매뉴얼. 대한 아는 척 매뉴얼 네. 한 두세 번만 해주세요.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글쎄. 건축 얘기 나오면 이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고 건축도 너무 많고 유명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2가지, 3가지 더 많이 외울 수는 없거든요. 네. 2가지, 3가지 정도만 알고 그걸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서 너무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기술. 너무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기술. 근데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요. 네. 별로 매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맛깔지다. 이 사람 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 빙산의 팀만. 빙산의 팀. 근데 고급스러운 걸로. 네. 그런 걸로 좀 준비해 주시면. 저거 하고 도시 이야기는 책 쓰는 거는 제가 하여튼 7월 달 중에 이거 여름 특집 하면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도시 건축에 대한 아는 척 매뉴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래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